안녕하세요. 온도독의 도깨입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자본은 힘이 세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꼭 들어서 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을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 저의 경우에는 이건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온갖 일을 한다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소설은 그 자본의 힘이 세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만약 재난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돈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사나 싶죠. 그런데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좀 그런 고민이 들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불행을 구경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거요. 이 소설은 타인의 불행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세상을 그린 소설입니다. 장르는 전 이 소설 스릴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스릴러랑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는 소설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더 덧붙여 볼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또 진행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소설의 설정인 재난을 파는 여행사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는지, 그 위기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불행을 소비한다? 그렇다면 그 방식은 어떤 걸까? 요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난을 파는 여행사.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의 재난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 그게 완벽한 휴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건지 고민스럽지만 이런 거 한번 보죠. TV에서라도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면 시선을 아무래도 좀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다르지만 그 노래방이 초창기에 생겼을 때요. 지금처럼 막 뮤직비디오 같은 거 틀어주지 않고 어떤 오지에서 막 화산 폭발하는 거, 파도 타는 장면 이런 거 보여줄 때 있는데 그거에 또 시선이 빼앗기게 마련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재해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죠. 그런 재난들을 관광으로 개발하는 여행사를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두고 소설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근무하고 있는 정글이라는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여행사가 있어요. 네, 뭐 소설이 소설이니만큼 일반적인 여행사일 리가 없죠. 뭐 하는 곳이냐면 허리케인이 싹 쓸고 간 자리나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 그런 실제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재난 관광 상품을 파는 곳입니다. 뭐 그런 게 세상에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누군가의 불행을 구경하러 돈을 쓰는 일이요. 자,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상하는 것, 고기압, 벚꽃, 누군가의 부음, 남아하는 것, 황사, 파업, 쓰레기. 개조식으로 써있는 그냥 단어의 나열 같긴 한데요. 어떻게 읽으면 좀 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시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다기보다는 불안해지죠. 모든 것, 그러니까 쓰레기, 여기서 쓰레기란 게 뭘 의미하냐면 쓰나미라는 재난으로 인해 바다로 쓸려나간 것들이에요.
누군가의 삶이 파괴되었다는 흔적인 거죠. 또는 누군가의 죽음 같은 비극까지도 전부 다 상품이 돼서 시장이 형성된 세상. 이 건조한 문장만으로도 이 소설의 분위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주인공을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 고요나라는 인물은요, 아까 말했던 여행사 정글에서 10년이란 베테랑 여행 프로그래머예요. 한마디로 재난을 아주 매력적인 휴가 패키지로 만드는데 전문가라는 거죠. 화산 폭발부터 쓰나미 현장까지 못 파는 게 없는 아주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네, 왜 과거형으로 직원이었다 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고요나라는 인물은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남의 재난을 팔아서 먹고 살던 그녀의 삶이 어느 순간 재난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동안 회사에서 최고 실적을 내던 에이스였는데 어느 날 옐로우 카드라는 걸 받아요.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너 이제 슬슬 나갈 때가 됐다. 거기다 상사의 성추행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고요. 또 공들여 만든 기획안은 동료가 훔쳐가기까지 해서 그 공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도 벌어져요. 결국 이 회사에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나가라고 신호를 주니까 사표를 냈더니만 회사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출장을 제안합니다. 휴가를 줘요. 자, 결국 고요나는 사회생활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요나라는 인물도 좀 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변해갈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요나에게 고객의 전화가 와요. 재난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친구가 사망해서 여행을 취소하겠다. 환불해달라. 이런 내용으로요. 합리적이죠. 여행을 못 가게 됐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한 말은 너무나 정글 여행사 직원답습니다. 환불은 본인 사망 시에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그 비인간적인 시스템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우리가 소비하는 불행으로 이야기를 또 옮겨보죠. 벼랑 끝에서 그 의문의 출장을 떠나게 된 요나, 바로 이 여행이 그녀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요나가 관광을 떠난 곳은 이제 베트남 아래쪽에 있는 무이섬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정글 여행사에서 만든 관광 상품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재난이 있었거나 혹은 그 재난의 흔적이 있는 거겠죠. 어떤 거였냐면은 사막 가운데 싱크홀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다는 뭐 그런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벌어졌던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싱크홀에는 물이 고여서 그냥 평범한 연못처럼 보여요. 요나는 재난이 스쳐간 곳이 너무 평온해 보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자, 보통 관광지가 평온해 보인다면은 그것으로 가치가 있겠지만 요나의 눈에는 그건 관광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뭐 이럭저럭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귀국하려고 하는 날, 요나는 패키지 여행에서 낙오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자, 짐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된 요나에게요, 관광 중에 머물렀던 리조트의 매니저가 정글 여행사의 직원인 요나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그동안은 요나가 정글 여행사 직원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리조트의 매니저도 솔직한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무이섬이 재난 등급이 낮은 곳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관광하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정글 여행사는 이 무이섬을 관광상품에서 없애버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가난한 섬이 돈 벌 수단이 없으니까 정말로 재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재난을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소설의 큰 아이러니 하나가 터지거든요. 생각해보면 요나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관광을 오기 전까지 요나는 그냥 모니터 앞에서 안전하게 재난 상품을 기획하고 팔던 그저 관찰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이라는 섬으로 출장을 가서 자기가 직접 기획했던 심지어는 이익을 위해 조작되기까지 한 그 재난의 한가운데에 갇혀버리는 재난의 당사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도시 여행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결국은 사람 구경을 하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왜 이런 끔찍한 재난을 보러 여행을 가는 걸까요? 소설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요나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처음에는 재난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면서 충격도 받고 연민도 느끼겠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바로 나는 저런 일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피해자들에 대한 묘한 우월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는데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의 솔직함이라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요나가 다른 여행객과 이런 대화를 나눠요. 너무 가까운 건 무섭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비극을 너무 가까이서 보는 건 두려워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실제 고통은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말하는 진짜 재난은 그럼 뭘까요? 재난의 종류를 말하자면 많을 겁니다. 거대한 화재라던가, 쓰나미, 지진, 그리고 싱크홀, 화산 폭발, 생각하다 보면 계속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말하는 재난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재난은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쓸모가 있냐 없냐로만 따지고 쓸모 없어지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소설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2013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여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유행하게 된 계기? 뭐가 됐든 그 뉘앙스는 좀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해요. 어쨌든 2013년에 한국에서 이제 처음 이 소설이 짜잔 하고 나왔을 때는 그냥 여러 소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시고 겪어온 그 시기가 있죠. 코로나19요. 이제는 많이 잊혀졌고,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목숨이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은데, 그 초창기 2019년 그리고 가장 기승부렸던 20년, 21년 이때의 그 좀 공포스러운 기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좀 적죠. 근데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이렇게 피부로 와닿던 세상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난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거의 10년이 된 이 밤의 여행자들이란 소설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국제적인 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 책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해서 바로 독자들에게 아유 제가 너무 일찍 왔었군요 다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설 속 이야기가 무서울 정도로 현실을 반영한 느낌인 겁니다. 너무 일찍 나와 버렸지만 현실을 반영해버리는 독특한 여행을 한 소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소설이 독자들에게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들이 이 책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재난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느껴본 경험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헬조선이라고 불린 만큼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걸 우리가 또 들어서 알기도 하고 겪어서 알고 또 그 경쟁을 준비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소모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 됐든 뉴스가 됐든 TV가 됐든 지구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하게 되죠. 우리가 안전한 관찰자인가? 아니면 언젠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보편적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밤의 여행자들이란 소설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만들면서 항상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결국은 책을 읽게 만들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 소설의 결말이 저에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즐겁고 해피하고 밝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가장 좋은 결말은 이거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소설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온도독의 독계였습니다. 다음 책에서 다시 만나요.